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연말 전국에 검찰발 강력한 충격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도록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당수가 된 뒤에 개인적인 불법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또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 수사 결정,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 등의 수순을 밟을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은 물론이고 전체 전국의 판도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서 검찰 소환 속보부터 알아본 다음 관련한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민성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는 28일로 날짜를 이미 지정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적인 소환 날짜 역시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여러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끔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 성남시 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전 실장도 어제 불러 이 대표의 지시와 승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부른 건 이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오른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해서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이 꼬투리를 잡는다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맨날 압수수색 조사 감사 당하면서도 먼지 하나 안 나왔어요. 성남FC나 성남시는 당시에 다 수사 협조했거든요. 자료 다 냈다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 드러낸 증거가 있나요? 단일대우를 시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검찰이 결국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 검찰은 어제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수요일 오는 2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이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법조계 등에서는요, 이 대표가 소환되더라도 시기가 내년 1, 2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빠르게 검찰이 소환을 결정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그간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이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성남지청 수사팀이 연말임에도 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수사에 매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 15일에는 네이버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제2사옥 신축 인허가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김상원 네이버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또 최근 이 희망살림 상임 이사를 했던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과 이 네이버 계열사 대표 등 관련자들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의 공소장에는요, 이미 이 대표와의 공모가 적시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은요, 2015년 이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한 그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은 공소장에 따르면은 김 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는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지난 5월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했던 이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FC 광고한 거, 네. 성남 산하 기관이 성남시 예산 지원받는 기관이 광고 수주한 거 가지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개인 후원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고발했잖아요. 저 후원 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3년 7개월 동안 경찰이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됐는데 또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골 울고 먹는 거죠. 근데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3년 동안 수사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무혐의 났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사탕, 오탕 하는 중인데 압수수색했다고 쇼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이 대표에게 혐의를 두는 구체적 근거, 그건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모를 의심하고 있는 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두산건설의 분당구 이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이 성남FC가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성남시는 기부 체납 외에 또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는데요. 검토 결과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게 보고가 됐다는 건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를 받은 뒤 그 보고서의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보고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메모를 직접 써놓았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검찰은 이 공무원인 이 대표 등이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형법상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인 거죠. 네, 또 두산건설이 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1,649억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 이 성남FC 광고비와 이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이 검찰의 망상이고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일 뿐이라고 비판을 즉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것과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를 또 냈죠. 네, 야당에서는요, 이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 보복적 행위다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재성 전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마 유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과 이렇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주변부터 그냥 먼지털이를 넘어서는 저는 공기털이라고 했거든요. 산소털이죠. 아하.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예. 기관으로 보나 범주로 보나. 대장동이라는 엄청난 대하소설을 쓰다가 결국은 성남FC로 가고 대장동은 배임 공방만 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매우 길고 추운 겨울이었죠. 아하. 그런데 앞으로 검찰이나 네. 이 정치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법조계 등에선 검찰의 공소장에 이미 이 대표의 이 공모가 적시된 만큼 이 대표가 과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을 보면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들이라면서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얼마나 이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등을 따질 수밖에 없고 또 계속 몰랐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 대표의 지난 발언들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FC에 들어온 그 우리 후보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그 현안이 걸려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165억의 사용처와 그리고 그 도대체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이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뭐랍니까?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리가 다 된 거를 결국은 정치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자신을 다시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소환 조사,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정식으로 통보까지 했다면 과연 검찰이 어떤 부분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소환 조사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 이제 구속이나 이런 수순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사법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패널들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거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처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2017년에 바른정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계속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일 즈음 작년 9월이죠. 그때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남지청에서 다시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재수사를 지시했고요. 그래서 원래 저 관련된 기업이 6개 기업인데 그중에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은 9월에 이번 9월이죠. 금년 9월에 두산건설 전 대표하고 아까 얘기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하고 2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기소를 하고 두산건설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 다른 데가 또 5군데나 있거든요. 이 5군데도 지금까지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게 그 6개 기업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한 것인지는 현재 불분명해요, 아직은. 그런데 아마 그럴 걸로 저는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혐의 입증에는 지난번 두산건설 전 대표를 그 공소장에 보면 거기 이미 공범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혐의 입증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변호사비 이런 거 어떤 것보다도 탄탄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지난 9월에 그 두산건설 전 대표와 그리고 성남시의 당시 실무팀장이었던 사람 2명을 공소를 제기하면서요. 그 공소장에 이재명 지금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지난 9월부터 검찰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기소까지 할 방향성을 세워놨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2월 말 정도에 지금 소환 통보가 왔다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늦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장도 수사보다는 성남FC 수사가 훨씬 더 소환 통보가 빠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이미 공범으로 기소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얼마든지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뭔가 더 보강 수사를 했던 것으로 예측은 되고요. 그만큼 9월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그 공소를 제기한 그 상황 자체에서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걸 좀 되묻고 싶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뭔가 추가 수사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소환해서 아무래도 확인을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긴 합니다. 당연히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를 부르는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요. 지금 검찰이 당연히 소환 통보를 한 것이고, 이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지방에서 그 경청 행사를 하면서 하는 발언을 보면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조사 임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당내에서 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 검찰에서도 소환 통보를 계속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또 그 국회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재에서는 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일단 기조도 분명히 읽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게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아마 그런 정치인들의 이 발언이라는 거는 항상 속을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보이고, 이제 아마도 이 모양새가 본인은 당당히 임하려고 하는데 당에서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만류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저희가 다뤄봤듯이 당장의 관심은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기에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자신의 뜻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직접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해서 울진 강원 등 이 1박 2일 일정의 민생 행보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 검찰 소환 통보 관련 질문을 받고서 또 한 번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검찰이 소환하겠다는 연락이 어제 갑자기 왔다 이러면서 지금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땐가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10수년 동안 탈탈 털어왔고 없는 먼지 만들기 위해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다라고 이 검찰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주변을 터는 검찰의 숫자가 파견 검사까지 70명이 넘는 것 같다면서 대선 때부터 요구한 대장동 특검을 이상한 핑계를 대며 거부한 게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이 무능함과 불공정이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지난 9월이었죠.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대표 결국 응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당시에 결국 이 대표를 조사 없이 기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 대표는요, 이 소환 날짜 당일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고심했지만 결국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의 불출석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당시는 이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경우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추석 연휴 내내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정치적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즉각 당 지도부 등 이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최고위와 의총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에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이제 내일 그 현장 최고위원회가 강원도에서 있고, 또 내일 오후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그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당대표를, 더구나 대선의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환 통보한 것은 오로지 이 민생이나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이고요. 이 당 지도부와 연관된 문제는 당 대변인께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최측근인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또 정진상 전 실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서 이 대표 본인에게도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이 민주당의 우려와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이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소환 요구가 만에 하나 이 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 동의안 처리 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 이 민주당의 위기가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내 위기감으로 갈등이 확산돼서 단결해야 한다는 이 친명계 등의 주장까지 만약 그게 넘어설 경우에는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이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당내 세력 분화와 이 주류 교체 등 급변 사태를 불러 어떻게 보면 이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의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내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이재명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를 하면 안 되지요.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제일 당내의 불협화음이나 파열음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리해 나가서 당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라서 이제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몰고 올 파장, 그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예측이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우선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걸 판단을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출마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 방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로 출마하면서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민주당 또는 민주당원과 이렇게 딱 묶음으로 해서 본인이 이 사법적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몇 차례 다 이미 시나리오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몇 번째 카드를 꺼내 드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검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연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물고 물리는 공방전 속에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측 검찰 측이 마치 게임하듯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첫 단추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흘러갈 텐데, 뭐 각종 여러 가지의 변화무쌍한 전략들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할 것이냐 여부부터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물론 이제 대표가 스스로도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내일 일단 최고위원회도 예정되어 있고 의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의 지도부 그리고 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또 당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합쳐서 과연 이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하게 규탄할 것인지 부분이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검찰도 그거에 따라 다음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 건은 성남 FC 관련 건이고, 이제 문제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미 정진상 실장과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거든요. 그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그 재판 과정, 그리고 변론 준비 기일이라든지 이 기일에서 나오는 그 검찰층의 증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돼서도 검찰이 계속해서 재판 중에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담당하는 검찰층은 중앙지검과 뭐 성남지청으로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지금 걸려있는 수사들이 연쇄적으로 전 작용할 것을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소환 통보에 응할지 안 할지 그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장동 수사 역시 이재명 대표 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검찰 김만배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12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015에서 2018년 사이 김만배 씨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40억 원을 빌린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이와 함께 화천대유 자금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80억 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이 120억 원은 앞서 김 씨 측근들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이 대장동 수익 260억 원과는 좀 별개의 자금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성문 전 대표에게 빌린 약 40억 원에 대해서는 김 씨가 급히 돈을 쓸 필요가 생길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17년 대선 경선과 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 등을 놓고 용처를 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한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근데 그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시장님은? 그때? 우리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셨어요? 알면 못하게 했을 거라니까요.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참여 결정으로 사실상 첫 여야 합동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건데요. 첫날부터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어제 현장 조사는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유족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에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상호 특위위원장과 또 특위위원들은 먼저 이태원 녹사평역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찾았고요. 이후 참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특위위원들은 또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해서 신고 대응과 근무 현황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당일 저녁 긴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는데도 부실이 대응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항의하던 일부 유족들이 오열하다가 결국 실신해서 구급차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특위는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끝으로 해서 첫날의 현장 조사 일정을 마무리했죠. 네, 서울시청 현장 조사에서는요, 이 사고 당시 서울시 내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체계 그리고 초기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위원들을 맡는 오세훈 시장은요, 분향소 한 분 한 분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을 느낀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면서 유족이 사용할 추모 소통 공간 필요성이 제기돼서 서울시도 참여하고 있고 최근 유족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쓰실 수 있는 소통 공간과 추모 공간 두 개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그 유가족 지원 팀을 통해서 서울시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접적인 형태로 계속 공유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서울시가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유가족분들을 좀 만나 뵙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이태원 녹사평역에 설치된 분향소의 한 분 한 분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을 국조특위는 보신 것처럼 정상화했지만 이제 초반에 돌발 변수로 부상했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콜택시 사용 후 여전히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어제도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던 게 신 의원 부부가 닥터카를 타게 된 경위였었죠. 그러니까 혹시 신 의원이 병원을 관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닥터카를 자신의 집 근처로 오게 만드는 이른바 갑질을 한 건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관련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닥터카 탑승 논란과 함께 신 의원의 남편까지 닥터카에 동승한 사실, 그리고 이 참사 현장을 떠날 때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탔고 또 현장에는 15분 남짓만 머물렀다 이런 의혹 등이 추가로 밝혀진 가운데요. 이번에는 참사 당일 신 의원이 탄 그 닥터카를 신 의원 본인이 명지병원에 직접 연락을 해서 부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이른바 디메팀은 참사 당시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새벽 12시 51분 출발을 해서요.
54분 후인 1시 45분쯤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신의원 집 인근을 들러서 신의원 부부를 태우고 가느라 참사 현장에 통상보다 2, 30분 늦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가 신의원이 참사 당일 명지병원 측에 직접 연락해 함께 현장에 가자고 했다 이러면서 이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의원 집 근처에 들러서 현장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신의원 측이 병원 측에 직접 요청을 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닥터카는 신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참사 현장에 2, 30분 늦게 도착했다 이겁니다. 신의원은 명지병원에서 일했던 의사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은 휴직한 상태고요. 그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주목할게요. 바로 신의원의 말과 행동이 좀 달랐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본인을 태우느라 닥터카가 2, 30분 정도 좀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지난 10월에는 한 라디오에 나와서 골든타임 4분을 강조했던 것이 드러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의원은 당시 대부분은 골든타임이 4분이라면서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깔리는 순간에 곧바로 구조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실제로 그 통로를 확보하거나 깔린 사람들을 빼내는 데도 시간이 상당했기 때문에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응급구조했던 분들 대부분이 질식에 의한 외상성 심정지가 이미 온 상황이어서 소생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새벽 인천에 사는 수행비서관을 서울 이태원 사고 현장에 불렀다는 보도가 나와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고 의사로서 현장에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 취지나 그다음에 그 선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의사로서 의료 활동에 왜 의료 인력도 아닌 국회 비서관의 도움이 필요했느냐 이 부분은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더 팩트 취재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 신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새벽 12시 50분쯤에 수행비서관 A 씨를 참사 현장으로 불러냈고 이 인천 자택에 있던 A 씨는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이 의사로서 현장 수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었죠.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의료인을 강조한 신 의원 해명과는 달리요, 이 자정이 지난 새벽 시간에 이 수행비서관을 호출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수행비서관을 불러낸 이유를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뭔가 보좌할 직원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이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요, 신현영 의원이 참사 당일 SNS에 올린 현장 사진을 이 남편이 아니라 A 비서관이 촬영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신 의원이 이제 현장에서 15분쯤 머문 뒤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서 국립의료원 측의 상황 보고를 받으러 갔다는 사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8일에는요. 조 장관의 참사 당일 행적을 물으면서 아주 강하게 몰아세웠던 사실, 이게 또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신 의원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 의원은 지난달 8일에 국회에 출석한 조 장관을 향해서 장관께서 참사 당시 현장에 새벽 1시 30분에 도착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 당일 행적에 대해서 자료로 공개하라 이렇게 강하게 몰아세웠는데요. 일단 당시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장관께서 12구 참사 당시 현장에서 1시 30분에 도착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아시다시피 이미 22시 34분부터
저희 중앙 응급 상황실이 가동이 됐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 저는 좀 늦게 인지를 해서 1시 30분에 브리핑을 받고 현장 응급 의료소를 둘러봤고 임시 영안소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워낙 사상자가 많아서 거기서 현황을 파악하기보다는 NMC에 있는 종합 상황실에 가서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일에 그런 행적에 대해서 자료 공개하십시오. 사건 당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장관님은 그럼 그들이 소방서장이 그리고 보건소장이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그래서 점검하러 나갔었는데 워낙 사상자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점검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중앙 응급 상황실로 이동했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확인만 하고 다니셨지 아무런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못 하신 겁니다. 제가 장관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의원님. 여당과 일부 네티즌들은요, 이제 참사 당일 현장에서 복지부 장관하고 같이 있었고 또 장관의 차까지 함께 타고 이동해서 활동을 했던 신 의원이 이제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양 국회에서 조 장관을 저렇게 추궁하고 또 몰아붙인 것,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 신현영 의원이 조 장관 관용차를 이용해서 현장을 떠나게 될 때 당시 장관과 함께 이 중앙의료원으로 함께 가려고 했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지금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이 참사 현장에 있던 조 장관과 이길 1차관 그리고 이민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이 마련이 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신 의원이 조 장관 관용차를 타면서 이 차관이 이 차를 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신 의원이 관용차에 타면서 자리가 부족해 이 차관은 내려야 했다. 이 차관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선 현역 국회의원이 관용차를 타겠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여기에 신현영 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이른바 이제 디맷 요원의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사실도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인데 디맷 요원의 출입증은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 사고 현장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신 의원이 참사 당시 현장에서 촬영해서 공개한 사진들 중에서 이 목에 붉은 테두리가 칠해진 이 신분증을 폐용한 모습이 나오죠. 이를 두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이 디맷 요원들과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신 의원이 디맷 요원들에게 배부된 출입증을 폐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현장에 출동했던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이 디맷 출동할 때 조끼를 입고 붉은색 출입증을 가져가야 한다라면서 이 현장에서 신 의원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 속 목걸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출입증과 유사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명지병원 의사 출신이지만 현재 디맷 요원이 아닌 신 의원이 이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디맷 요원에게 지급된 출입증을 사용했다면 이 재난응급 의료 매뉴얼에 어긋나게 되는 건데요. 이 출입증 폐용과 관련해서 저희도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해봤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의 새로운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현영 의원은요, 저희 기자들이 보도해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정치인이 아닌 의료인으로서 가서 구호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그 이후에는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가로 알려주겠다는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거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니까 이제 이게 구조 활동에 도움 준 거 아니고 결국 방해가 되었던 거 아니냐. 본인의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치적인 홍보를 하는데 참사를 이용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본인이 그 처음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의료인 출신으로서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15분 머물렀다고 이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15분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 지금 2년 이상을 쉬고 있는 겁니다. 휴직 상태죠. 그러면은 뭐 디맷 그 요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이미 상당 부분은 이제 숙달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5분이면은 아마 가서 그냥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좀
파악하는데 최소한도 몇 분은 걸릴 거잖아요. 그다음에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사진을 6장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6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황 파악하는데 몇 분, 사진 6장 찍으면 15분 다 가는 것 아닌가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현영 의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본인의 여러 가지 해명,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신현영 의원의 운신의 폭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본인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돼서 여기까지 왔고 또 그 뭐 애매한 무슨 사죄의 표현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사죄하고 책임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굉장히 이제 면피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발언을 했던 거. 그 다음에 물론 좀 결국 참여는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활동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거 이런 부분을 계속 비판을 하면서 여당의 어떤 무책임함 이것을 이제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신현영 의원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비판이 지금 무색해졌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주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현영 의원도 뭐 해명을 일단 하긴 했지만 그 해명과 상관없이 이런 국조라든지 이태원 참사가 정쟁화될 것을 우려해서 본인이 그 특위의 어떤 지위를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신현영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을 했고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고 또 신현영 의원께서 뭐 또 다른 또 해명을 내놓으실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날 당일 새벽에 본인이 또 의사로서 살았던 인생이 더 길기 때문에요. 그 의사로서 도움될 부분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선의에서 뭔가 가보려고 했던 부분, 이 선의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불찰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닥터카 부분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좀 더 해명하고 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인이 의사로서 도움될 것이 있는 것은 없을지를 찾아봤다는 것, 그 선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쟁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신현영 의원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더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목소리로 지금 신 의원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그 회의에서 신 의원은 해도 너무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참사 현장에 갈 때 명지병원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서 이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을 자행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행 비대위원은요, 신 의원의 그 과거 발언인 골든타임 4분 이 발언을 강하게 꼬집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이 신 의원과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 포함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 원내대표와 김행 비대위원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죠. 신현영 의원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 해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이 온갖 생쇼와 갑질, 불법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만드는 동안 정작 박살난 것은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어렵겠지만 신 의원과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 포함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신현영 의원을 옹호하면서 신 의원을 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 신현영 의원이 이제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저희 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국정조사에도 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완벽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힘을 빼고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고 있고요. 윤리위 회부 역시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도움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간 게 저는 뭐 신 의원의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기재부의 신년 업무 보고를 겸해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어제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노동개혁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조 부패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표 슬로건처럼 여겨져 왔던 적폐청산 이런 말까지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을 강조를 하면서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노동개혁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이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서 더욱 주목이 됐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조 부패가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의 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면서 노조 활동 역시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막론하고 이 거대 노조들의 불투명한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보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와 함께 또 노조의 채용 비리 문제까지 손볼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정부는 거대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에 이어서 채용 장사와 일자리 세습 등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노조의 채용 비리 문제는 전부터 사실 논란이 좀 많았었죠. 거대 노조가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게 일자리 세습을 하거나 노조 간부가 또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이른바 채용 장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조의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국민일보는 정부가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자 중 단체 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사업장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채용 장사 등 비리 신고를 통한 노조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연일 노동계를 향해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민주노총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나왔죠. 네, 민주노총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요, 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반노동, 노조 혐오 발언이 극에 달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한 데 대해서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노총 산하의 건설노조 전 위원장이요,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노조 부패 척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어제 1심이긴 했지만요, 이 법원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 전 위원장이 노조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 상여금 명목 등으로 빼돌린 돈이 7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이 진 전 위원장의 범죄가 노조원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진 전 위원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서 또 한 번 노조원들의 허탈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서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용 비리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과 그다음에 노동계,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너무 몰아세우기만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노조와의 타협이라든지 또 건전한 노조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면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인 통행만 한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 본인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그런 부분과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지금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정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노조의 이런 문제점들은 그 지난 뭐 언론 매체 등 또는 뭐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이런 데를 통해서 사실 다 드러난 거거든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는 동안 뭐 거의 그냥 솜방망이 처벌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민노총, 한노총, 뭐 거대 노조 등에서 횡령 사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처벌이 되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구속이 되더라도 그냥 그 슬그머니 풀려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바로잡겠다 하는 차원의 윤 대통령의 저는 조치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자꾸 노조 부분이 부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사법치주의의 확립, 그 일환이거든요. 근데 그 사용자 측은 사실 상당한 정도의 법적 제도적 그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고 있더라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회계 부정이나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횡령이나 배임 문제라든지 뭐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채용 비리라든지 그런 회계 부정 문제가 비단 노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조직에서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처벌돼야 되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에서 굳이 노조라는 단체, 노조라는 조직만 꼭 뽑아서 3대 부패에 넣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상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임에도 당연히 근데 또 노조라는 것을 또다시 3대 부패 안에 넣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노동계를 자극하게 되는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화물연대에 대응했던 그런 방식을 놓고서도 노동계에서는 반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대치가 심해지고 있는 국면은 분명하거든요. 대통령은 그리고 정치는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꾸만 갈등을 좀 반목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노동계와 또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요. 윤 대통령 그리고 정부 측 인사들은 물론이고 민간 경제단체장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도 참석을 했죠. 또 토론도 이뤄졌었는데 여기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최 회장은 어저께 이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른바 투자 절벽 상황과 관련해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상당히 막혀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최 회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이라는 건 시장에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장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이걸 푸시려고 생각하면 펀딩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하는 것도 다 있지만 정부도 정부 룰 때문에 그렇게 크로스오버로 마음대로 이 지원을 형태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펀드, 즉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서 전략 사업을 육성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은요. 대통령 과학장학생 그리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하고 만나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으로 올해 대통령 과학 장학생과 또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과학인재 23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또 축하와 격려를 전달하고 또 장학 증서나 메달 등을 수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달라면서 정부 역시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래 과학자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마련된 자리에서는 또 참석자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평상시에 생각했던 꿈이나 포부, 또 고민과 관심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이어서 이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서요. 나눔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요. 어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을 직접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달 이제 캄보디아 방문 당시에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현지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지금 한국에 와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김 여사도 만난 겁니다. 네, 김 여사는요, 이 지난달 12일에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는 이 아동 로타의 집을 직접 찾아서 위로했었는데요. 이 당시 이를 두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폄하하면서 이 조명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이후 로타는 이달 초에 한국으로 와서 심장 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에 김 여사가 직접 병원을 찾은 겁니다. 김 여사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이루어져 기쁘다면서 이 치료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고요. 이 치료를 받은 로타는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너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뛸 수 있는데. 뭔가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실 행사와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식도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열렸던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 장관이 한 시민 패널의 질문을 받고서요. 떨린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 일부 언론들이 행사 리허설 때도 한 장관이 같은 말을 했다면서 사실상 각본에 따라서 짜여진 상황 아니었느냐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언론이 이 사실상 오보였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한동훈 장관은 지난 15일 이 생중계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앞에 선이 떨린다 이런 말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먼저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나온 한 장관의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는 추후 YTN을 통해 공개됐다가 삭제된 이 해당 회의 리허설 영상을 근거로 들면서 한 장관이 리허설에서도 떨린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YTN이 이 방송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이 리허설 영상을 이제 무단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서도 이미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실이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또 YTN도 사과를 하면서 그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 장관은 리허설에서 그런 떨린다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논란이 또 일었죠. 네, 법무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리허설에서 한 장관이 떨린다고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는 관련 기사를 삭제를 했고요. 또 오마이뉴스는 기사가 공개된 후에 법무부에서 수정 요청을 해와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쟁 중 방미 작전.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 워싱턴 DC를 깜짝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금 러시아와 1년 가까이 전쟁 중인 상황이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번 미국행은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는 백악관 환영식을 불과 13시간 남기고 공식 발표될 정도로 정말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까지 오는 일정과 이동 경로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는데요.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해서 군용기를 내준 것은 물론이고 또 미국 측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의 호의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행 상당히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나선 해외 순방인데다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중 타격하기 위해서 각종 미사일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상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은 아니고요. 이 열차로 폴란드까지 이동한 뒤에 그곳에서 미국의 수송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폴란드 기차역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미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최전선을 방문을 하면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서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를 찾아서 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전쟁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비우는 만큼 격전지 전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 다른 해외 정상들과는 또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 의상에서 차별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짙은 올리브색 점퍼에 카고 바지를 입어서 전투 복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차림이었습니다. 이런 전투 복장으로 온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지원 여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네, 한마디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와 백악관 앞에서까지 나가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기색과 비슷한 이 파란색과 노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에 열린 회담에서도 이 두 지도자가 단합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위대한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인 당신과 함께한다고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고요. 시사 주간지 이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미국에서 올해의 인물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300 days. Hard to believe. 300 days. Brutal assault on the Ukraine's right to exist as a nation and the attack on innocent Ukrainian people. The appreciation to you, first of all, Mr. President, for your big support and leadership. Of course, many countries helped us and are helping now because the war is not over.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미국행, 그러니까 상당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간 건데요. 또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미국 정부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등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을 추가 원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450억 달러의 원조 방안이 이번 주 미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 기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1천억 달러로 우리 돈 13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지원의 핵심은 대공 방어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이 패트리엇 포대라며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한 영공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 이제 워싱턴에서 만난 거 이걸 두고서 러시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 두 정상의 만남을 맹비난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무기 공급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방미로 인해 이 평화 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마다 개최되는 러시아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창 전쟁 중인데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이제 상당한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신 일각을 보니까 미국이 결국 이제 우리 한국 전쟁과 같은 휴전을 궁극적으로는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설득도 있었을까요? 저는 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 휴전은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 영역은 아니죠.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약속을 하고 과시하고 함으로써 푸틴의 그 전쟁 계속하려는 의지, 저는 이걸 꺾는 데에 더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이번에 그 푸틴이 이 전쟁을 바로 끝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푸틴의 전쟁 의지를 꺾는 데에 아마 당분간 미국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재벌집 마약 스캔들. 최근 재벌 3세를 비롯해서 유력가 자녀들의 이 마약 스캔들 지금 잇따르고 있죠.
네, 이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범효성과 3세 또 연예인 등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었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또 다른 재벌 3세의 혐의를 포착을 한 겁니다. 바로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의 3세 홍모 씨로요. 창업주인 고 홍정열 회장의 손자이기도 하고 또 고려제강의 한 계열사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면 이미 마약 혐의로 적발된 이제 다른 재벌가 또 대기업의 3세들하고 홍 씨하고 연관이 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남양유업 3세로부터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밤 11시쯤 홍 씨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홍 씨는 겁이 나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전직 경찰청장 아들은 수사 대상이 되자 최근 이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은 부유층 자제인데요. 해외 유학 등에서 쌓은 인연을 통해서 암암리에 상당 기간 동안 마약을 서로 사고 팔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 이런 말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마약 사건 아주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대검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까지 10,000명대를 오가던 마약 사범이 작년에는 16,000명을 훌쩍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해 온 만큼 이 검찰이 마약 범죄 수사에 본격 돌입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마약 사범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또 풀어달라.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 전 최순실 씨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수감 생활 중인 최서원 씨가 연말 특별 사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 씨가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보냈고 변호인은 이를 14일 대통령실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3일에 구속이 됐는데요. 6년 1개월째 수감하고 있습니다. 형량 만기는 85세가 되는 2037년 10월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이렇게 자필 탄원서까지 보내면서 사면을 주장하는 이유, 지금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최 씨는요, 자신의 탄원서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해서 심한 협착증과 이 디스크 악화로 대못을 박는 고정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깨는 근육 파열로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사태가 악화돼서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 이 상급병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첨부했다고 합니다.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다고 하죠. 네, 최 씨는 이 중졸이 돼버린 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냐면서 이 딸이 대출로 메우고 또 때우면서 파리 같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과 손주들에게 이 상처를 안겨주는 할머니가 안 되게 사면을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서 형 집행정지 신청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씨는 4번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탄원서에서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이 너무 잔인하고 인권균인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사면 심사위가 열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 여야 정치인의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